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싱턴의 전략회의실에서 공개된 비밀 보고서. 한국은 주변국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고유한 억제 체계를 이미 완성한 국가다. 전시 생산체제, 전국적 예비군, 민방위 네트워크, 지속적 화력, 재생산 능력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에 준하는 억제력을 발휘 가능. 특히 승전이 아닌 상대 전면 마비를 목표로 하는 배수진 전략은 분쟁 발생 시 정치, 경제, 사회전 영역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과의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도발은 전략적, 군사적 자살행위에 해당함.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군이 지켜주는 작은 나라라 여겼던 한국이 실상은 핵보다 무서운 억제력을 품은 배수진의 국가라는 사실. 그 시작은 한국에서 보내온 7사단의 현장 보고서였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라이언, 34입니다. 워싱턴 DC 전략국방연구소에서 동북아 안보 분석을 맡고 있죠. 하지만 제 경력의 첫 장은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24살 대학원 졸업 후 처음 배치받은 곳은 요코타 공군기지였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었죠. 당시에 저는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F-15 전투기 편대가 매일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르고 제7함대 소속 항모가 요코스카항에서 우람하게 정박해 있었죠. 밤이 되면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날아온 전투기들이 훈련 비행을 하며 도시 위를 스쳤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마치 미국이 아시아의 질서를 쥐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같았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의 평화는 우리가 지키고 있다. 우리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 주한미군도 그 틀 안에서 단순한 전방방패로만 생각했죠. 한국을 깊게 들여다본 적은 없어요. 제 머릿속에 각인된 이미지는 전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반도국이었습니다.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건 6개월 전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분석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였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한국이 우리 없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입증할 수 있겠군. 이건 제 커리어를 한 단계 끌어올릴 발판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출국 전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내 실력 보여줄 기회네. 그 말에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아시아에서 3년간 주일 미군 경험을 쌓았고 워싱턴에서 전략 분석가로 10년간 일했으니 한국이 저한테 보여줄 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 시내로 향하는 차 창밖으로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 주변 도로엔 평범한 안내 표지판들 사이로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적힌 진입로가 몇 군데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CCTV와 경계초소가 서 있었죠. 통역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쪽은 공항 보안구역이에요. 물류창고랑 정부 시설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자 제 시선을 눈치챈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저쪽이 공군 부대입니다. 공항이랑 바로 연결돼 있어요. 유사시엔 전투기 전개지로 쓰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보여주기식 군사시설은 여전하군. 서울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시야 한쪽에 보이는 다른 풍경에 시선이 붙잡혔습니다. 전광판이 선명하게 교통 상황을 보여주고 도로 옆 가로수는 일본보다 훨씬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더군요. 휴게소 안내판 디자인도 세련됐고 안내판 폰트조차 통일돼 있었습니다. 3년을 일본에서 근무하며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정돈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그것보다 한 발 앞선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불필요한 과시쯤으로 치부했죠.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국방부 인근 회의실에서 첫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회의 자료를 넘기던 순간 눈에 1953년 6월 7월 비밀 협상 기록이라는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어요. 한국이 미국과 무슨 거대한 협상을 했겠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몇 장 읽기도 전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휴전협정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병력과 물자 모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그런데 한국 대통령 이승만이 휴전에 반대하며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먼저 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요구가 외교적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됐더군요.
포로 2만 7천 명을 전격 석방해 전선을 혼란에 빠뜨렸고 미국의 협상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발언이 적혀 있었죠. 이승만은 또 다른 적을 만든 것 같다. 게다가 미국은 결국 굴복했고 17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조약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 조약은 주한미군 무기한 주둔, 한국군 30개 사단 규모 증강, 그리고 현대식 무기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어요. 브리핑을 진행하던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제 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이언 씨, 그때 미국이 협정에 동의한 건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도 동북아에서 설 자리가 사라질 걸 알았기 때문이죠.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가 은혜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 미국을 붙잡아 두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스웠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을 붙잡아둔 나라라니 이건 외교 교과서에도 없는 발상 아닌가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야간 공사로 불빛이 번쩍이는 도로, 그리고 멀리서 깜빡이는 붉은 경계등. 원래라면 대수롭지 않게 보였을 텐데 묘하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를 보호받는 약소국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 도시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이 거슬렸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주일미군 시절 동료들에게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혹시 1953년 이승만 협상 자료 본 적 있나? 답변은 하나같이 없었습니다. 몇 명은 그게 뭐야? 라며 웃어넘겼고 그 반응에 저도 따라 웃었죠. 하지만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웃음 뒤에 슬그머니 스며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오전, 한국군 포병여단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억제력은 병력 숫자가 아니라 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시에 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솔직히 그때까지도 핵없는 나라의 한계를 떠올리며 속으로는 반쯤 비웃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부대에 들어서자 제 시야를 가득 채운 건 끝없이 이어진 155mm 포탄 상자들이었습니다. 창고마다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도로 양옆에도 팔레트째 놓여 있더군요. 미국에서라면 전시 비축 창고 깊숙한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양이 여기선 아예 노출돼 있었습니다. 입에서 무심코 이게 다 실탄입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통역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전부 실탄입니다. 전시 2주치요. 그리고 2주면 재생산이 끝납니다.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시 2주치라니 그게 떨어지면 끝 아닌가. 그런데 이어진 설명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한국은 유사시 전시 생산체제라는 걸 발동해 모든 대형 제조 공장을 군수 생산 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공장은 군용 차량과 장갑차를, 건설기계 공장은 자주포 부품과 탄피를, 조선소는 군수 보급선과 해군 함정을 찍어낸다더군요. 그 말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산업 전환 계획은 있지만 이렇게 촘촘하고 신속하게 연결된 체계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포병 시연이 시작되자 땅이 울렸습니다. K9 자주포의 포문이 불을 뿜을 때마다 제 가슴까지 진동이 전해졌어요. 탄착 지점은 40km 떨어진 곳이라는데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과 궤적까지 계산된 사격이었습니다. 점심을 함께한 포병 장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승전을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 적이 다시는 전쟁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죠.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에서 위장색 도색의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통역관이 설명했죠. 저 차량들 평상시엔 물류용이에요. 전시엔 군수물자, 운송차로 전환됩니다. 번호판 하나 바꾸면 끝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창밖에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전날과는 달리 보였습니다. 어제는 그저 비효율적으로 화려하다고 느꼈는데 오늘은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전시등화처럼 보였어요. 포병 여단을 다녀온 다음 날 하루 휴식을 겸해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통역관이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안보가 숨어 있다는 걸 느껴보실래요? 라며 권하더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통역관과 함께 강북의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정장을 입은 직장인, 캐주얼 차림의 대학생, 배달 오토바이를 탄 청년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죠.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통역관이 불쑥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남성들, 거의 전부 군필자예요. 한국 남자 대부분이 의무 복무를 마쳤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회사원, 커피를 들고 가는 청년, 심지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중년 남성까지 모두 군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통역관은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한 동만 해도 군필자가 수십 명은 됩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소대죠.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숫자가 계산됐습니다. 서울만 해도 수십만 명 전국이면 그 생각이 미치는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통역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자영업자였지만 대화 속엔 군대 시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더군요. 그땐 GOP 근무였는데. 야, 그 장비는 5톤에 실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군사 용어가 이렇게 일상 회화에 녹아있는 나라는 처음 봤거든요. 그날 저녁, 통역관이 저를 한강변 산책로로 데려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르는 강, 그 위에 놓인 다리들이 하나같이 튼튼해 보였죠. 통역관은 다리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사시 다리마다 폭파 지점이 지정돼 있어요. 저기 넘어오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바로 끊어버립니다. 전쟁 계획이 종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구조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한국과 인접한 강대국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억제력이었죠. 첫 발표자는 전직 일본 외무성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일본은 한국이 약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한국이 버텨야 일본 본토가 안전하니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안보 완충지대로 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다음 발표자는 나토 합동군 사령부 출신의 전략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PPT 첫 장에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띄우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떠난다면 한반도 전체의 억제체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나토 국가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공백을 메울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서방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전시 대응 능력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발언한 사람은 유럽 방산기업의 전직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포탄을 증산하려 애쓰고 있지만 한국의 군수 생산 능력은 우리의 속도를 완전히 압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과 몇 달 만에 수십만 발의 155mm 포탄을 제작, 납품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전쟁은 길어지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세미나가 끝난 뒤 발표자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전문가들끼리만 느껴지는 묘한 여유가 있었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먼저 나토 출신 전략 분석가가 컵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한국은 물러설 곳이 없으니 전투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 유럽군은 패하면 철수할 공간이라도 있지만 한국은 그게 없죠. 그는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죠. 전장에서 그런 군대는 정말 무섭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방산기업 전직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시에 포탄을 증산하려면 수개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 달 말까지 15만 발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음 주에 첫 배치가 나와요. 그걸 아는 나라들은 한국과 싸우기 전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저 나라랑 맞붙으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전직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말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전시 생산체제는 독보적입니다. 그게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유죠.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시작됐지만 끝은 같았습니다. 한국은 건드리면 반드시 되갚아주는 나라. 그것도 상대의 숨통을 끊는 방식으로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서울.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 억제선을 느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본부에서 보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짧고 건조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참고자료. 암호를 풀고 들어가자 하나의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엔 얇은 보고서 한 권이 스캔된 형태로 담겨 있었죠.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필리핀 미군 철수와 지역 안보 환경 변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시작했지만 몇 장 읽지 않아 손이 멈췄어요. 1991년 필리핀 상원이 미군 기지 재계약을 거부했고 이듬해 주둔 미군이 완전히 철수. 그 직후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환초를 전격 점거했고 필리핀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미국은 동맹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쟁은 조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과거 사례집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분석하라는 본부의 지시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필리핀처럼 될까? 직감적으로 아니다라는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필리핀과 달리 스스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죠.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 필리핀의 문제점이 뚜렷했습니다. 전시 생산 능력 부재, 불안정한 정치, 낮은 국민 동원율, 그리고 미군 철수 후 안보 전략 공백. 하지만 제 머릿속엔 어제 봤던 한국의 포탄 창고, 전시 생산 라인, 예비군 문화가 생생하게 스쳤어요. 보고서 말미에는 필리핀이 1998년에 결국 미군 재배치를 허용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4년에는 중국 위협 대응을 위해 협정을 강화하고 2023년에는 추가 기지를 개방했다는 대목도 있었죠.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버틸 힘이 없으면 다시 강대국의 그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도망칠 바다도 숨을 수 있는 국경도 없습니다. 배수진이 기본이고 싸우다 무너져도 상대방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생긴 마인드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오기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몇 명의 한국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건드리면 나도 죽고 설령 안 죽더라도 석기시대로 돌려보낼 겁니다. 옆에 있던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승리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국도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죠. 또 다른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지리적 위치 자체가 강제 배수진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으니 너 죽고 나 죽는 거죠. 그들의 말투는 너무도 담백해서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그날따라 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출근길에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아이 손을 꼭 잡은 부모, 손에 들린 따뜻한 커피잔. 겉으론 평화로웠지만 저는 느꼈어요. 이 평화가 유지되는 이유는 운이나 타인의 보호가 아니라 수십 년간 다져온 준비와 그 준비를 가능하게 한 국민의 의지라는 것을. 그날 밤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이 아니며 절대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들은 강대국을 맞이할 준비도 보내줄 준비도 돼 있는 나라다. 필리핀 사례 보고서를 정리한 지 며칠 뒤 한국군 합동훈련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소는 비공개였지만 통역관은 출발 전에 귀띔하듯 말했죠. 오늘은 한국식 전쟁 억제 전략을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귀를 때리는 듯한 포성과 함께 땅이 울렸어요. 고지 위에 줄지어 선 K9 자주포들이 동시에 포문을 열었고 하늘을 가른 포탄이 먼 산 너머로 사라졌죠. 몇 초 뒤 굉음이 메아리치며 먼지 기둥이 솟구쳤어요. 반사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사격이 아니라 대량 화력으로 목표 지역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전술이었죠. 훈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병 사격이 멈추자마자 다연장 로켓포가 위치를 바꿔 또 다른 목표를 갈겼습니다. 하늘이 빨갛게 물드는 듯한 궤적이 수십 개나 동시에 그려졌고 통역관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저게 바로 포화라는 겁니다. 적이 반격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훈련 종료 후 모든 장비와 인원이 10분 만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자
한국군 장교가 설명했어요. 전시엔 위치가 노출되면 바로 반격이 들어옵니다. 우린 공격하자마자 사라지고 다른 위치에서 또 쏩니다. 그리고 계속 재생산합니다. 계속 재생산. 이미 저는 한국이 전시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쏘는 만큼 곧바로 채워 넣는 전략을 눈앞에서 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미국이든 러시아든 이런 전술을 장기간 버텨낼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히거든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앞에 앉은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을 한국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면 승부로만 보면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승전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다시는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죠. 우리도 피해를 입겠지만 그들이 회복 불가능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과 강, 마을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풍경 같지만 유사시 이 모든 것이 방어선이자 공격로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몇 주 전만 해도 미군이 지켜주는 약소국이라 생각했던 나라가 이젠 건드리면 끝장을 보는 나라로 제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워싱턴 본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호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지만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아니 정확히는 어디까지 써야 할지가 고민이었죠.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155mm 포탄 상자, 민간 트럭이 군수 차량으로 변하는 전시 전환 시스템, 아파트 단지마다 숨어있는 군필자들, 그리고 승전보다 재기 불능을 목표로 하는 배수진 전략.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구조를 이미 완성한 국가다. 보고서에는 3가지 핵심 결론을 넣었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주변국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고유한 억제 체계를 이미 완성한 국가임을 확인함. 전시 생산체제, 전국적 예비군, 민방위 네트워크, 지속적 화력, 재생산 능력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에 준하는 억제력을 발휘 가능. 특히 승전이 아닌 상대 전면 마비를 목표로 하는 배수진 전략은 분쟁 발생 시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전 영역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판단됨. 본 보고서 작성자는 현장 관찰 및 다수의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한국이 미군 주둔 없이도 상당 기간 자립방위 가능하나 동맹 유지 시 그 전략적 시너지와 억제력은 배가 된다고 평가함. 결론적으로 한국과의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본국을 상대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행위는 전략적, 군사적 자살행위에 해당함. 타자를 치는 제 손끝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으로 규정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그 정의를 강대국조차 조심하는 억제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강처럼 흐르고 한강 위의 다리들이 조용히 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 아래 숨겨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리 밑에 준비된 폭파 지점, 강 건너 고지에 배치된 방공망, 그리고 시민 속에 스며든 예비군과 민방위 체계.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장으로 바뀔 수 있는 도시입니다.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의 오만함은 사라졌고 대신 묵직한 경외심이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가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직접 봤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한국을 어떻게 정의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핵이 없어도 핵만큼 무서운 나라, 건드리면 끝장을 보는 나라라고요. 보고서를 제출하며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동맹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나라를 시험하려 한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제는 러시아도 한국 없이는 못 움직입니다. 북극해 항로가 열리자 러시아가 제일 먼저 떠올린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무너진 공장을 단돈 $100에 넘기고도 다시 그 땅을 예약해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료가 고백합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우리를 설득했고 우리는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였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모스크바는 영하 25도였고 크렘린 회의실 창문 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우리 강요들을 한 명씩 훑어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죠.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세르게이 안드레예프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35년간 러시아 극동무역청에서 일했지요. 동북아 정책을 설계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조율하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대통령의 발표 후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번호였어요. 한국 외교부 차관, 제 오랜 지인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묵직했습니다. 안드레예프 씨, 우리는 곧 만나게 될 테니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준비를 위한 후퇴일 뿐이에요. 그땐 그저 외교적 수사로 들렸던 그 말이 몇 달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예언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무너뜨렸어요. 국경, 신뢰, 거래선, 미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죠. 한때 자랑스럽게 휘날리던 러시아의 깃발이 이제는 찢어진 천 조각처럼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경제와 함께 러시아의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어요. 다들 중국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구할 거야. 중국만이 우리의 미래야, 이런 말들이 크렘린 복도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6월 모스크바 국가안보회의에서 저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푸틴의 측근 중 하나가 비웃듯 물었죠. 그들은 이미 떠났소. 미국 편에 선 지 오래야.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무기를 넘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략을 넘겨줄 겁니다. 그건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죠.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글을 적고 있는 2025년에 와서야 모두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구하는 마지막 열쇠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러시아 시베리아의 겨울이 어떤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영하 40도, 창문을 열면 숨결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피부가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곳에서 생존은 곧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2018년 1월 이르쿠츠크 외곽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러시아 보일러 시스템이 고장나 마을 전체가 얼어붙고 있었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집 안에서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만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 집을 방문했더니 놀랍게도 경동나비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요. 80대로 보이는 노인은 보일러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3년 전 아들이 사줬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소. 러시아 제품보다 더 러시아적인 제품이지. 우리 추위를 이해하는 유일한 외국 물건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러시아 사람들의 생존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선전이나 정치적 약속 없이 그저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요. 비슷한 경험이 또 있었습니다.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대학교 방문 중이었죠. 한밤중에 도서관을 지나는데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밤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테이블마다 팔도 도시락 컵라면이 놓여 있더군요. 왜 하필 한국 라면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밤샘 친구예요. 러시아 라면은 배는 부르지만 이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줘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식품 하나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건지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 제품의 마법이었어요. 제품을 팔지 않고 관계를 팔았던 거죠. 현대 자동차의 사례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 현대차 공장을 방문했어요.
당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침체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대차 공장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공장장 미하일은 자랑스럽게 생산 라인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안드레예프 씨. 우리 공장은 절대 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처음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다른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지점을 냈지만 현대는 러시아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던 거예요. 러시아 직원들이 마치 서울 본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차는 러시아 영혼과 한국 기술의 결합체예요. 미하일이 속삭였죠. 영하 30도에서도 시동이 걸리는 차, 시베리아 험로도 거뜬히 달리는 차. 이건 러시아인을 위한 차이기 때문에 러시아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는 독일 차보다 현대차가 더 많았어요. 심지어 푸틴 대통령의 경호원들도 산타페를 몰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삼성전자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2019년 이르쿠츠크 대지진 직후 가장 먼저 구호품을 보낸 건 러시아 기업이 아니라 삼성이었어요. 코로나 때는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보냈고 시골 학교에는 컴퓨터실을 지어줬죠. 놀랍게도 2021년 러시아 정보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TV와 모니터는 모두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정보부장 세르게이 나리슈킨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던 게 생생해요. 미국 기업들은 백도어를 심어 우리를 감시하지만 삼성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최고 정보기관이 한국 기업을 신뢰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은 총 한 자루 들지 않고도 러시아의 심장을 장악했던 거였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탱크가 아니라 신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35년간 차곡차곡 쌓아왔던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날 모스크바의 모든 서방 기업들은 천둥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철수한다. 제재에 동참한다. 러시아 정부를 규탄한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애플 모두가 떠나갔어요. 처음엔 우리 정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푸틴은 곧 다시 오겠지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러시아 시장을 포기할 기업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행보는 달랐어요. 언론 성명도 비난도 화려한 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을 뿐이었죠. 2022년 4월에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모스크바 시내의 삼성 매장이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매장 유리창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기억합니다. 그 문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 매장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70대의 블라디미르 노인이었어요. 이건 안드레예프 씨, 이별의 인사가 아니에요. 그는 백발이 나부끼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죠. 이건 기다려달라는 메시지예요. 그들은 돌아올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블라디미르는 창고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오리온 초코파이 한 상자가 전시품처럼 놓여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전쟁 시작 전날 한국 본사에서 온 마지막 물건이에요. 팔지 않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간직할 겁니다. 그건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깊은 신뢰였어요. 놀라운 건 다른 러시아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였죠. 현대차 딜러숍, 삼성 서비스 센터, LG 매장 모두 문을 닫았지만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이별이 아닌 잠시 안녕으로 받아들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요. 2022년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택시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10년 된 현대차를 몰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 때 한국은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만 남겼으니까요. 그 깨달음은 2022년 7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을 때 더욱 강해졌어요.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을 매각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단돈 100달러예요. 100달러. 말도 안 돼. 푸틴은 크렘린 회의에서 분노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공장을 그렇게 넘긴다고. 그들은 미쳤나? 모두가 한국이 러시아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이 달랐습니다.
계약서를 구해 밤새 검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있는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2030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유자가 공장을 동일 조건으로 재매입할 수 있음.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돌아올 준비였어요. 한국은 제재를 피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다리를 놓아둔 거였죠. 현대차는 공장을 버린 게 아니라 보관해 둔 겁니다. 호기심에 다른 한국 기업들의 철수 방식도 조사해봤어요.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철수가 아닌 잠정 중단, 매각이 아닌 임시 위탁. 모든 계약서에는 돌아올 권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에 남은 한국 기업 자산이었습니다. 공장은 전기만 끊었을 뿐 모든 설비를 그대로 두었고 직원들은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직 상태로 두었으며 심지어 일부 한국 브랜드는 러시아 업체를 통해 여전히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 중에도 러시아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적인 비즈니스는 중단했지만 관계는 끊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2022년 9월 이 발견을 푸틴에게 보고했어요. 처음엔 그도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바로 그때 한국 차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준비를 위한 후퇴일 뿐이에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어요. 무너뜨리지도 않았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강대국의 포효보다 무섭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돌아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3년 봄,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수출길은 막히고 제재는 더 강화되고 우방국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크렘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3월의 어느 날 국가안보회의에서 푸틴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북극해를 열어야 산다. 회의실의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북극 항로는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꿈이었지만 기술적 한계와 혹독한 기후 때문에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그것이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북극 항로를 연구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경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1만 2,000km를 항해해야 했어요. 하지만 북극해를 통과하면 7,200km로 줄어들고 운송시간은 30일에서 18일로 감소했죠. 이건 세계 무역의 혁명이었습니다. 물류비만 40% 절감. 이 루트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 무역의 지배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북극 항로의 시작점과 종착점. 그 핵심에 있는 건 바로 동해였어요. 그것도 한국이 위치한 바로 그곳. 중국은 동해로 직접 나갈 수도 없었고 쇄빙선 기술도 부족했어요. 일본은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미국의 영향권에 있었고 러시아와는 영토 분쟁 중이었죠. 그럼 남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동해에 직접 면해 있으면서도 극지 기술과 신뢰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나라. 한국이 만든 쇄빙 연구선 아라오누는 이미 10년 넘게 북극과 남극을 누비고 있었고 극지 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빙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20년 전부터 극지 탐사를 위한 기지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한국이 이런 준비를 했다고? 언제? 어떻게?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2010년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 작성한 북극해 협력 계획서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항로가 열리면 한국은 선박을 만들고 러시아는 항로를 안내할 것이다.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13년 전 한국은 이미 이 순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언젠가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열어야 할 상황이 올 것을 알았고 그때 자신들이 필수 파트너가 될 것임을 예측했던 거예요. 2023년 7월 러시아 연방회의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북극해 항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국은 이미 떠났잖아. 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들은 떠난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만 하면 돌아올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푸틴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드레예프,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는 한국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 전쟁은 결국 끝날 거예요. 하지만 끝난 뒤 누가 무역을 장악할지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한국의 손이어야 했어요. 북극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 자연스럽게 다음 의제로 넘어갔어요. 바로 우주였습니다. 러시아가 한때 세계 최강의 우주 강국이었다는 건 누구나 알죠. 스푸트니크, 유리 가가린, 바이코누르 발사장. 그 모든 영광이 있었던 시절.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땠나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퇴출당하고 위성 발사도 실패하고 심지어 우주 발사체 제어 장비조차 가동을 못하는 지경이었어요. 반도체 하나 제대로 못 구해서요. 2023년 8월 국방우주회의에서 누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위성도 못 쏘아 올려. 미국은 칩을 안 주고 중국은 터무니없는 값을 불러. 그때 한 국방부 국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드레예프, 한국은 우주 발사체 기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잠깐 멈칫했어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한국이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잘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우주, 그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호기심에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로호를 쏘아 올렸고 누리호를 통해 순수 자국 기술로 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 기술을 처음 전수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는 점이었죠. 2000년대 초반 러시아는 한국의 나로호 개발을 위한 기술을 제공했어요. 물론 전부 준 건 아니었죠. 핵심 기술은 감추고 단계별로 제한적으로만 제공했었죠. 당시 우리 측 기술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걱정 마. 이것만으론 절대 자기들 로켓을 못 만들어. 하지만 한국은 그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나머지는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했어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은 부분까지도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그들은 완전히 자국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한편으론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큰 형처럼 기술의 일부만 나눠줬는데 한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낸 거였으니까요. 한국 우주국의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통신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달 탐사 계획까지 추진 중이었어요. 게다가 위성통신 기술과 지상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이 개발 중인 우주 인터넷 위성군이었어요. 이건 러시아가 미국의 스타링크에 대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개발하려 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2023년 9월 푸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어요. 이제 우린 한국에게 기술을 팔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같이 개발하자고 말할 때가 왔습니다. 처음엔 회의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인을 보낸 러시아가 어떻게 한국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건지 다들 믿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몇 주 뒤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러시아의 군사위성 발사가 실패하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우주 프로그램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나온 해결책이 바로 우주기술 공동개발 계획이었어요. 러시아가 가진 기초 우주과학과 한국의 첨단 전자통신 기술을 결합하는 거였죠. 처음 이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제안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거절도 조건부 수락도 아닌 즉각적인 호의였습니다. 함께 우주를 탐험한다면 더 없는 영광이죠. 이 말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를 멀리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존중의 자세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러시아의 기술적 토대를 인정하고 그 위에 자신들의 혁신을 쌓아 올리고자 했죠. 저는 한 나라의 외교 전략을 수십 년간 연구해왔어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유리할 때 밀어붙이며 위기엔 물러나는 것. 그게 국제정치의 기본 공식이었죠. 특히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은 항상 힘을 앞세우며 외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관찰하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접했어요. 의도적 침묵, 전략적 후퇴. 이건 한국만의 특별한 외교 언어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히려 말하지 않는 전략이었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였어요. 러시아는 탄약이 부족했고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했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과 유럽은 적극 지원, 중국과 인도는 중립, 몇몇 나라들은 러시아 편을 들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국제회의에서도 조용히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그러나 2022년 11월 우연한 기회에 미국 쪽 무기 유통망을 분석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탄약 중 상당수가 한국산이었던 겁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직접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이 그것을 우크라이나로 보낸 거였죠. 이건 참전도 아니고 중립도 아니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개입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묘한 균형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줄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지지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섭섭했어요. 우릴 돕진 않더라도 최소한 가만히 있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우회 지원을 하면서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였으면 우리 외무부에서 곧장 대사 소환하고 관계 단절을 선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린 한국이 참여한 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들은 지켜보면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롭지만 물밑에서는 강력한 힘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죠. 2023년 5월 한 국제회의에서 제가 한국 외교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지원하나요? 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나요? 그의 대답은 잊을 수 없어요. 안드레예프 씨,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비난한다면 그건 일시적 만족감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침묵한다면 언젠가 전쟁이 끝났을 때 러시아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현재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죠. 모든 행동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2023년 10월 크렘린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군들이 제 말을 비웃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들은 전략의 달인입니다.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아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리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우리와의 경제 협력이 끊겼을 때 한국은 단순히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러시아 시장 회복 시점을 분석했고 우리의 군수 부족을 예측하며 미리 생산 라인을 돌려놓았고 공장을 정리한 게 아니라 접어둔 거였어요. 비즈니스가 중단된 사이에도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장은 닫혔지만 수리센터는 운영됐고 부품은 제3국을 통해 공급됐으며 심지어 임시 매각된 공장들도 한국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2023년 말 푸틴이 제게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안드레예프,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지? 우리가 놓친 게 뭐지? 그 질문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고 그들은 숨기는 것에 집중했죠. 우리는 현재를 위해 싸웠고 그들은 미래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푸틴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배워야겠군. 그 말은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힘이 아닌 전략을 인정한 순간이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있어요. 러시아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경계합니다. 겉으로는 가까운 동맹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중국 관계는 항상 불안한 균형 상태였어요. 너무 가까우면 위험하고 너무 멀면 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한국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전쟁이 터지고 서방의 제재가 시작됐을 때 러시아는 본능적으로 중국을 향했습니다. 석유를 팔고 무역로를 열고 부품을 구하려 애썼죠. 처음엔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중국은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 초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더 싼 가격의 석유, 더 많은 영토 접근권, 심지어 극동 지역 개발권까지. 2023년 4월 한 국방부 회의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어요. 우리 군대의 장비 부품 중 78%가 중국산으로 대체됐다는 거였죠. 통신 장비, 레이더, 심지어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한 국장이 분노했습니다. 이러다 중국한테 숨통까지 내주겠네요. 우리 군대는 중국 없이는 작동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원한 건 동반자였지 새로운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점점 더 러시아를 하위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3년 7월 시베리아 천연가스전 계약이었습니다. 중국은 시장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30년 계약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다른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서명했죠. 그날 밤 푸틴조차 분노했다고 해요. 그들은 우리를 식민지처럼 대한다. 중국은 늘 대국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대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입장을 먼저 물었죠. 러시아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2023년 6월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만난 한국 외교관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국에 너무 많이 기대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들은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삼킬 겁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거슬렸어요. 러시아를 너무 약하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러시아를 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2023년 8월부터 크렘린 내부 회의 때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무거운 곰처럼 우리를 짓누를 뿐입니다. 반면 한국은 작지만 가볍고 빠르며 무엇보다 위협적이지 않은 파트너예요. 그 표현은 자신도 놀라게 했어요. 위협적이지 않다는 말이 국가 외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니요. 그동안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주는 외교를 해왔는데 한국은 신뢰를 주는 외교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누구도 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걷자고 말했죠. 그들은 군사기지를 요구하지 않았고 시장 점유를 강요하지 않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묻고 제안하고 상대가 거절하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방식이었죠. 2023년 9월 푸틴과의 개인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중국과 한국 둘 중 어느 쪽이 러시아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까요? 푸틴의 질문에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이미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러시아 시장에 깊이 뿌리내렸는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는지, 어떻게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 러시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라.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건 역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힘이 아닌 지혜를 선택한 순간이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해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바다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지도자들은 늘 태평양과 흑해, 발트해만 중요시했어요. 동해는 그저 작은 바다일 뿐이었죠. 하지만 2023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해운이 붕괴되고 수에즈 운하가 불안정해지고 세계 무역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북극 항로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죠. 2023년 12월의 어느 추운 날 러시아 해군 사령부에서 열린 회의가 잊히지 않습니다. 대형 세계지도 앞에서
한 제독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북극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관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동해.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국이었고 특히 급지용 선박 제조에서 독보적이었어요. LNG선, 쇄빙선, 급지형 컨테이너선, 북극 항로에 필요한 모든 선박을 제조할 수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이 개발한 아이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었어요. 빙하 속에서도 안전한 루트를 찾아주는 이 기술은 러시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죠. 한국은 추위와 싸워본 적 없는 나라인데도 극지 항해 기술에서는 오히려 러시아를 앞서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1월 한국 부산항을 방문했어요. 항구 관계자 김 부장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드레예프 씨, 북극해는 러시아의 것이지만 그 바다를 항해할 배는 한국이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이 부산항이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덧붙였어요. 우리는 20년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왔습니다. 극지연구소를 설립하고 아라우누를 건조하고 남극과 북극에 과학기지를 세웠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북극해가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였군요. 2024년 2월 러시아 연방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은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문을 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제 책상 위에 도착한 한 통의 서류가 있었어요. 2010년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작성한 비밀 계획서였습니다. 제목은 북극해동의 연계 전략이었어요. 그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마치 운명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21세기의 실크로드는 얼음 위에 쓰여질 것이다. 그 길을 만드는 건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손이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도 위에 미래의 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지도를 따라 움직이게 됐어요. 북극해 항로의 중심이 동해로 이동하는 그날, 세계 무역의 새로운 중심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준비된 자의 몫이며 동해는 이미 대한민국의 바다입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